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다시 5번 프린트 드디어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바로 광해군, 인조, 호란 파트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야, 조선의 대외 관계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치발을 공부한 만큼 나머지 파트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치, 외교, 제도, 경제, 사회, 문화 나눠본다라고는 하지만 정치사가 양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대외관계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외교, 조선의 대외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그러니까 양란이 터지기 전, 외란, 호란 터지기 이전에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를 우리 4대 교린의 원칙으로 정리를 했죠. 중국, 명나라에 대한 4대, 조공과 책봉으로 이루어진 4대, 그리고 강경과 회유책으로 이루어진 여진 일본과의 교린, 이걸 가지고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무리한 일본과의 임진왜란, 그러니까 전기와 후기의 분기점이 되는 양란이죠. 이 양란에서도 임진왜란을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봤어요. 특히 결과, 이 전쟁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양란인 여진족과 싸운 호란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이 대외 관계를 북벌과 북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와중에서 소중화도도 나올 거고 또 여기에 단단 눈에 띄게 들어가지 않지만 은근히 중요한 광해군, 이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광해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선 시간의 순서대로 광해군 정권부터 보고 호란, 조선 후기 대외관계를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광해군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죠. 17살 때 전쟁이 나서 떠맡기듯이 세자로 책봉되어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분조를 끌고 싸웠던 불쌍했던 광해군입니다. 다만 광해군은 본인에게 주어진 시련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해냈어요. 전쟁 중에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과 활약을 보여서 군왕의 제목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세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훌륭하게 증명을 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애초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선조, 굉장히 성격이 많이 꼬였습니다. 의심병 환자예요, 여러분들. 선조는 이제 명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선조가 이제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꽤 길어요. 1567년부터 1608년까지 왕으로 재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살인들이 권력을 잡고서 이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됐죠. 서인, 동인. 자, 서인, 동인 나눠지고 나서 나눠진 이유는 기억하세요? 서희가족이 나눠진 이유? 그치, 이조전랑 자리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리고 척신정치, 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정치적인 이유랑 학문적인 이유로 따진다면 서경덕 조식이왕, 성운 이희 이렇게 나눠졌다가 그 중에서 이 서인과 동인이 갈등했던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정열이 모반 사건. 두 번째, 정철의 광해군 세자 책봉 건의 사건. 거기서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이야기했다가 서인 정권 전체가 한번 몰락을 할 뻔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선조가 여러분 알겠지만 이 사람이 광해군, 그러니까 선조는 원래 아내가 2명 있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원래 정실 부인이 있었는데 정실 부인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고 첩이었던 공빈 사이에서 임해군과 광해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해군은 워낙 성격이 개쓰레기였고 광해군이 그나마 좀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죠. 광해군은 17살에 한양이 무너지던 날 세자로 책봉이 돼서 분조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선조는 꽤 오래 살았다는 게 문제야.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9년 7년간 있었지만 선조는 전쟁이 끝나고도 9년을 더 살아요. 자, 그 과정에 선조는 전쟁 중에 무능했던 모습을 보였던 자신을 대신해서 분조를 이끌고 전쟁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광해군에게 굉장히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들로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적,
정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선조는 새로운 정식 왕비를 맞이하니 그게 바로 인목대비입니다. 그리고 이 인목대비 사이에서 대군을 낳아요. 첩의 자식은 군이라 그러고 정실 부인의 자식에서 나온 건 대군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난 게 1606년이에요. 이거 14년에 죽죠. 광해군에 의해서. 자, 그래서 광해군은 전쟁 끝나고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요. 9년 동안.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제쳐두고 세장가를 들어서 새로운 동생을 낳게 된 거야. 그 동생은 심지어 대군이야. 나는 첩의 자식인데 내 동생은 대군이에요. 자, 정실 왕비 사이에서는. 그 선조는 대놓고 영창대군을 편애하고 세자의 자리를 광해군에게서 영창대군으로 넘겨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광해군의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그나마 이런 광해군 점점점 정치적 기반이 약해집니다. 전쟁 끝나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조의 이런 드러나는 편애, 광해군에 대한 질투와 질시와 차별과 영창대군에 대한 편애로서 서인과 남인의 마음은 광해군은 썩은 줄이구나. 영창대군으로 갈아타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이런 광해군을 그나마 도와주고 있던 건 함께 전쟁을 이끌었던 의병장 출신이 많았던 북인들만 광해군을 외롭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세자로 임명하기 전에, 광해군을 몰락시키기 전에 선조가 급사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광해군은 힘겹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당시 상황.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결과를 연결해 보셔야 돼요. 이 전쟁으로 조선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도 줄었고요. 거기다가 국토도, 토지도 황폐화됩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토지가 황폐화됐다는 것만큼 더 심각한 문제는 뭐죠? 네, 사람들이 인구가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대장인 호적도 소실이 되고요. 그리고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인 양안도 소실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임진왜란으로 인구도 줄고 토지도 줄었지만 그 인구를 기록해 놓은 인구대장인 호적과 토지를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인 양안도 사라져버린 거야. 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세금을 못 걷는 거죠.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사는지도 모르고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는데 무슨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악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가 임시적으로 했던 게 곡식을 바꿔서 벼슬자리를 파는 납속책. 이 납속책의 대표적인 게 이름을 비워놓고 벼슬 증서를 파는 공명첩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임시적인 변통은 뭐의 혼란을 가지고 옵니까? 신분제의 동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양반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신분제의 동요, 거기다 문화재의 소실, 민생 악화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국외적으로도 어디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여진족이 힘을 기르면서 그 여진족이 만든 후금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본인의 정치적 기반 역시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이 된 거야.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된 이 국내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후복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황폐화된 토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농지 개간을 장려하고요. 더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명의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을 편찬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은 사실 선조 때부터 편찬한 건 맞아요. 선조 때부터 편찬하다가 광해군이 완성한 거야. 경국대전이랑 비슷하죠. 경국대전도 편찬을 시작한 건 세조인데 완성한 건 성종대잖아요. 이 동의보감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 같은 걸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반삼이나 개드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토종 약재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의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향약 구급방 기억나세요? 구급방. 이게 이제 고려 그 원나라는 전쟁할 때 그때 만들어진 거죠. 대몽항쟁기 최후 정권 때 강화도 선도했을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이거 언제였죠? 조선의
세종대왕 때였죠. 그러니까 고려 후기 대몽황쟁기 최후의 강화도 정권 때 만들어진 향약 구급방, 그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향약 집성방, 그리고 이제 뭐 동의보감, 이건 언제? 조선의 광해군 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세금을 빨리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납북책이랑 공명처벌을 연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걸 우리가 양전이라 그래요. 토지를 헤아린다. 그리고 인구조사도 실시합니다.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 호구조사. 그래서 이런 토지조사, 양전 사업을 통해서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문서인 토지대장 양안을 다시 만들고요.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통해서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대장인 호적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뭘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야. 국가 재정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어려워진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돼요. 자,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선의 세금 중에서 공납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공납은 특산물을 걷는 건데요. 이것 자체가 일단 부담이에요. 특산물을 걷는 것 자체가. 농사 짓기도 바쁜 농민들한테.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가호 단위, 그러니까 집집마다 걷는 거야. 그러니까 놀분의 집이건 흥분의 집이건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빈부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야. 똑같은 양을 매기는 거예요. 흥분의 집도 사과 10상자, 놀분의 집도 사과 10상자 똑같이 매기는 거야. 왜? 세금 부과의 단위가 재산이 아니라 그냥 집집 단위니까요. 흥분의 집도 한 집이고 놀분의 집도 한 집이잖아. 그러니까 가호 단위로 매기니까 빈부격차가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공납의 문제점 뭐 있었죠? 조광조가 지적을 했잖아. 박납의 비판, 박납의 문제점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이 실시한 게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특산물이 아니라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쌀이나 돈이나 포 요런 걸로 세금을 내라. 그리고 가호 단위가 아니라 이게 결정적입니다. 토지 단위. 토지 단위로 세금을 내라. 이 말은 토지가 없는 흥부 같은 가난한 농민들은 낼 필요 없고 땅이 많은 놀부 같은 지주들은 가진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고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광조가 뭐 위훈삭제, 소격서 폐지, 향약 보급, 현량과 실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조광조도 그 전부터 이 공납에서 중간 상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박납의 문제점을 비판을 하고 쌀로 세금을 걷자라고 하는 수미법을 제안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제도화된 겁니다. 정교하게. 다만 경기도에만 실행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지만 땅이 많은 사람들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돼. 당연히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광해군 때는 경기도만 시범적으로 대동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무슨 외교? 중립외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그냥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도 없어요. 명나라가 우리 인전 도와준 거 맞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고 명나라 편을 만들 수는 또 없어. 왜? 후금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변화하는 국제정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나라, 후금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중립외교를 시행하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강옥립 투항 사건이었죠. 이건 제가 설명했었죠. 그쵸? 명나라의 요청으로 지원군을 보낼 때 지원군의 사령관이 강옥립에게 상황을 봐서 명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후금에게 투항을 해라 라고 했었죠. 굉장히 실리를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중립 외교입니다. 강옥립 투항 사건이요. 그리고 일본이랑도 외교 관계 정상화했죠. 무슨 약조? 기유 약조. 이건 어디만? 부산포만 개항을 한 겁니다. 이건 뭐랑 비교하라고요? 세종대왕 때 삼포를 열어주고 맺은 개해약조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개해약조랑 이 개해약조는 삼포, 강일군의 기유약조는 부산포만 이렇게 해서 대외관계도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광해군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 일단 광해군 정권 자체가 너무 북인만을 의존한 정권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광해군의 단점이긴 한데 광해군은 사람이 좀 편협한 점이 있어. 되게 의심도 많고 되게 좀 독선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전쟁을 겪었잖아. 거기다가 전쟁 끝나고 아버지도 자기를 버리고 나머지 양반들도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9년 동안을 이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 속에 살아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의심도 많아지고 자기가 믿는 사람만 끝까지 자기를 도와준 북인들만 믿고 나라를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과거의 원한도 좀 접어던지고 서인 남에도 적당히 좀 끌어안아가지고 좀 화합적인 정권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전혀 안 됐고요. 그러니까 북인에게만 권력을 몰아준 거야. 소외된 서인과 남인의 불만이 굉장히 심했고요. 거기다가 이 중립외교. 이게 이제 명분을 중시하는 양반들이 보기에는 오랑캐랑 붙어먹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광해군 정권 당시 북인에 밀려서 정권에서 소외된 이 서인과 남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게 뭡니까?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했고요. 얘들은 광해군에 일단 중립외교를 반대했어요. 어디 실리를 추구하고 있냐. 4대 의리를 중시해야지 하고 이제 이런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반대했고요. 또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의심이 많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남겨놓은 아개씨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임목대비 유폐시키고 동생이었던 영창대군도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중요한 명분이 됐죠. 부도덕한 왕이다. 그래서 결국 광해군은 결국 왕에서 쫓겨나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인조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인조정권은 그 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할 수 없겠죠. 중립이 아니라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런 인조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은 필연적으로 4대의 명분을 중시하다 보니 후금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 호란을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호란은 두 번 터집니다. 정묘년 1627년 정묘년에 터진 정묘호란 그리고 1637년 병자년에 터진 병자호란 이 둘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정묘호란의 배경 같은 경우는 인조 광해군을 중립외교의 광해군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인조 정권의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금의 대상이 되는 후금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것도 은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괄의 난. 이괄이 뭐냐? 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여러분 인조반정 광해군을 몰아낸 반란 있죠. 인조를 왕으로 세우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한 이 인조반정에서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군대를 끌고서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린 인조반정의 정말 뛰어난 공을 세운 공신이 바로 이괄입니다. 이 사람은 인조반정,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인조의 킹메이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 엇갈린 거야. 인조는 이괄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에요. 군대를 잘 지휘하는. 그래서 이제 인조도 알아. 자기네가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건 친명 배금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후금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럼 당연히 후금과의 국경, 이 북방지방을 누군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조는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이괄을 이 서북방 지역의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조 딴에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인 이괄, 너를 믿는다 이거죠. 너를 믿을 테니까 너가 이 국경을 좀 안전하게 지켜줘 라고 해서 자기의 킹메이커인 뛰어난 장군 이괄을 후금과의 국경을 지키는 이 서북방 지역을 지키는 사령관을 임명을 한 건데 이괄은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럼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권력 누리고 살면 안 되나? 아니 날 또 저 추운 북방지방에 이것도 위험한 후금과의 국경선으로 보내?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서 이럴 바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해서 이괄이 반란 일으킨 거야. 근데 봐봐, 인조가 이괄을 어디에 임명했다고요? 서북 지역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 근데 그 후금을 막으라고 서북 지방에 군사력을 다 이괄에게 몰아줬는데 이괄이 그 후금을 막으라고 인조가 준 군사력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물론 이 반란이 진압이 되긴 하지만 이 반란으로 인해서 조선에 내전이잖아요. 조선의 이 서북지방, 후금을 막아야 되는 서북지방의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괄은 죽었지만 이괄의 부하들이 원한을 가지고 후금으로 넘어가요. 그 넘어가서 조선의 이런 상황을 다 일러바칩니다. 그리고 요구하죠. 우리 주인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당신의 후금이 조선을 친다면 이괄 장군님의 원수를 갚아준다면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금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죠? 그래서 이제 후금이 어쨌건 이 인조정권,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라도 조선을 한번 밟아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좋은
상황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금이 군대를 끌고 이괄에 난 이후에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묘호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후금이 내걸었던 명분이 참 무섭기도 뭔지 알아요? 광해군의 복수를 하겠다. 광해군은 우리랑 잘 지냈는데 니네가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않냐? 억울하게 쫓겨난 광해군의 복수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자, 그 조선은 지금 이 후금군을 막을 군사력이 없는 상태죠. 이괄의 난으로 군사력이 완전히 공중분해 돼버렸으니까. 다만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건 후금의 목표가 조선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후금은 누구랑 싸우고 있죠? 명나라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금의 목적은 명나라예요. 그럼 왜 조선에 쳐들어왔냐? 후방의 안정.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보세요. 제가 이중전선 위험하다 그랬죠. 전선이 둘로 나눠지는 것만큼 그 나라에 위험한 게 없어. 그래서 광해군도 일본이랑 관계를 정상화한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후금 입장에서는 명나라랑도 싸워야 되는데 조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나라랑 조선이 양 사이드에서 협공을 해오면 이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 거기다 만약에 후금이 명나라랑 막 정면승을 벌이고 있는데 조선이 뒤통수를 친다? 이러면 후금도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조선이 우리를 건들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조선이 우리의 뒤통수를, 후방을 위협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걸 광해군은 알았기 때문에 중립외교를 했던 건데 지금 인조 정권은 친명배금, 대놓고 우리 명나라를 힘을 합쳐서 후금이랑 싸울 거예요를 내세우고 있는 거야. 그 후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나라와의 본격적인 승부를 하기 전에 후방 안정을 위해서 조선을 발반할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후방의 안정.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을 경계한 거예요. 조선, 명의 이런 연합을 경계한 겁니다. 자, 이거 완전 뭐랑 레포트가 똑같죠? 얘들아, 이거 뭐랑 완전 레포트가 똑같냐면은 이 후금을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로 보고요. 이 명나라를 송나라로 보고 조선을 고려로 보면 딱 고려 초기 대외관계야. 송나라를 치려는 이 요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온 이유가 뭐야? 그치? 우리 송나라 칠 때 너네가 우리 손 치지 마라. 송나라랑만 친하게 말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요거였잖아요. 이걸 고려는 알았기 때문에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시간 동안에 힘을 길러서 나중에는 강감찬이 귀주해서 거란군을 물리치기도 했고요. 근데 조선은 그런 유연한 외교 정책을 하지 못했죠. 결국 후금군 3만이 한겨울에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만에 평양이 무너지게 되고 인조는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칠까요? 얘들은 여진족이에요. 후금은. 유목민족은 육지에선 강하지만 바다에선 젬병이죠. 고려가 몽골군을 상대로 강화도로 도망갔듯이 인조 역시도 후금이 따라올 수 없는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때 자, 알다시피 후금의 군대가 3만이었어. 3만 명이 아무리 날고 켜도 조선 전체를 점령하기 힘듭니다. 그 애초에 얘네 목적은 명나라랑 싸우기 전에 조선을 밟아놓고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거였잖아요. 거기다가 전쟁 오래 끌 수 없는 상황이야. 거기다가 조선에서 의병들이 활약을 합니다. 자, 이 의병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랑 뭐로 구분해야 되냐면 정묘호란 때 활약한 조선군과 병자호란 때 활약한 조선군의 인물 구분해야 되거든요. 우선 정묘호란 때 활약했던 조선의 의병은 누구냐? 정봉수와 이립이에요. 정봉수와 이립. 용골반성의 정봉수, 의주의 이립. 이 사람들 지도를 알아두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도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둘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초록색이 정묘호란입니다. 그래서 정봉수 의 용골방성, 항쟁 여기 그리고 이립의 의주, 의병에서 정봉수랑 이립, 정묘호란에 활약했던 내용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도원수는 장만이었고요. 정묘호란 당시 도원수는 장만이었고 그래서 정묘호란 때 활약했던 사람들 알아두세요. 지도에서 나오면 여러분이 정묘호란, 병자호란 구분해야 됩니다. 정묘호란에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병, 정봉수랑 이립. 그리고 정부군을 이끌고 있던 도원수는 장만이었고 왕실은 어디로 도망갔다? 강화도로 도망갔다. 이게 정묘호란 때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오래 끌 수 없던 후금은 조선의 화의를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후금이 먼저 화의를 제의한 거야. 이쯤 하면
서로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우리 이제 그만하지 하고 화해를 제의합니다. 그 조선도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칠 수 없잖아요. 조선도 후금의 화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어요. 당연히 형이 후금, 동생은 조선이죠. 다만 아직까지 조선도 최선을 다주지 해온 게 명나라에 대한 4대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지금 후금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후금이 말하는 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고 후금군을 철수해요. 후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죠. 조선군을 밟아놓고 후방을 안정화시켜서 우리 후금이 명나라를 칠 때 조선이 속된 말로 나대지 못하도록 후방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묘호란 일어나게 된 배경, 특히 이괄의 난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괄의 난을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그 인조 때 이인좌의 난 있죠? 이인좌의 난. 이제 경종이 인조에게 독살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당시에 인조를 반대하던 남인과 소론이 힘을 합쳐서 일으켰던 이인좌의 난이랑 비교하세요. 다릅니다. 이인좌의 난이랑 감사합니다. 인조 때라 미쳤나봐. 인조가 아니라 영조 때 있었던 남인과 소론의 이인좌의 난이랑 달라요. 이걸로 인해서 영조가 이제 탕평책을 시행하게 되죠. 이괄의 난은 인조 때 있었던 인조반정의 공신인 이괄이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왕실은 강화도로 피난해갔고 누가 활약했다? 의병으로는 정봉수와 일입, 그리고 도원수, 장만 등이 활약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후금과 화해를 맺고 형제관계를 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그 사이에 후금의 힘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조선의 불행이죠. 명나라가 이기면 우리한테 다행인데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후금이 아예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의 주인이 되겠다. 황제로 칭하게 돼요. 그래서 정묘호라는 후금과의 갈등이었다면 병자호라는 이제 누구와의 갈등이야? 청나라와의 갈등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에 새로운 관계를 맺자 그래요. 그 전까지 무슨 관계였죠? 정묘호란의 결과 후방 안정이었으니까 이때만 해도 형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형제 관계로 만족 못한다 이거야. 이때쯤 되면 청나라가 누가 봐도 확실하게 명나라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청나라는 정말 시한부 인생이었고 자신감의 상징이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중국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후금이 청나라로 라인을 바꾸고 기존의 형제 관계에 만족을 안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새로운 관계를 요구해요. 무슨 관계? 군신 관계. 이제 단순히 형제를 넘어 군신이 되자. 너희 조선이 누구의 신하가 되어라? 우리 청나라 황제의 신하가 되어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뭘 끊으라는 거야? 그치? 명나라에 대한 4대를 끊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너희 조선이 명나라에게 행하던 그 4대의 예를 이제 누구한테 하라? 우리 청나라에게 해라 이거예요. 명나라 황제의 화대관계를 끊고 우리 청나라 황제랑 새로운 화대관계를 맺으라 이겁니다. 이거는 형제관계랑 급이 달라. 아예 세계관 자체를 바꾸라 이거예요. 왜냐면 정묘호란 때까지만 해도 형제관계라고 해도 명나라에 대한 4대관계는 유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끊으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청나라의 요구에 관해서 조선의 국론이 둘로 분열됩니다. 얼로 뭐로 분열되냐? 일단 화해하자. 청나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청나라를 이길 수 있냐? 그 명나라도 지금 청나라에게 터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조선이 청나라를 이길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했다가 정묘호란 때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화론, 화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최명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화 남한산성,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이죠. 이건 철저하게 실리를 중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죠. 무슨 소리냐? 절대로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은 절대로 청나라랑 화의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척화론, 화의를 배척한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청나라랑 전쟁을 하자 이겁니다. 전론. 이건 철저하게 뭘 중시하는 거예요? 명분.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명나라에 대한 4대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거죠. 이거는 김상원과 윤집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고 그 영화 남한산성에서 김윤식 씨가 김상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는 꼭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그 상황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여기만 결국에 명분을 중시하는 주전론 초커런이 우세를 점하고 조선은 청나라의 군신관교육을 거절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청나라의 막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청나라의 황제였던 태종 홍타이지가 본인이 직접 1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자, 정묘호란 때랑 상황이 달라졌죠. 정묘호란 때는 아직 후금이 명나라를 상대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에게 많은 군대를 못 보냈어. 황제가 온 것도 아니었고 3만 명의 별동대만 보냈다면 이제는 이제 그땐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었지만 지금은 청나라죠. 명나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청나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황제가 직접 10만 대군을 끌고 온 겁니다. 이때 조선은 이걸 막을 만한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요. 아니 선생님 3만 명 쳐들어왔을 때도 정묘호란 때 후금군 3만이 왔을 때도 강화도로 도망을 갔는데 지금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 10만이 왔는데 왜 강화도로 안 가고 남한산성으로 가나요? 이거 서울 근처잖아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이거 조선이 참 한심한 건데 이 10만 대군이 한양 근처로 올 때까지 도망을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왔답니다. 야 얼른 짐 챙겨 강화도로 가자잉 하고 한양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미 청나라 군대가 한양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미칠 듯한 속도로 내려온 거야. 임진왜란보다 더 빠른 거죠. 임진왜란 그나마 일본군은 보병이었잖아. 얘들은 전원 다 기마병입니다. 속도가 상상 초월이에요. 뭐 인조가 서울을 벗어나서 강화도로 가기 전에 이미 다 끊긴 거야 길이.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이 한성 아래쪽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남한산성의 식량은 5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서 47일을 버티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답이 없는 싸움이죠. 그나마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아까 정묘호란 때는 정봉수 1입이 의병을 일으켰죠. 병자호란 때는 여러분이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알아둘 만한 사람은 임경업. 이 사람이 이제 백마산성이라는 곳에서 나름 공을 세우긴 하지만 전황을 뒤집을 만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결국 식량도 떨어지고 더 무기도 떨어지고 더 버틸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해서 결국 인조는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삼전도가 오늘날 그 롯데월드 아시나요? 서울에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잠실에 롯데월드. 거기 근처, 속천호수 근처예요. 여기에 한겨울에 이제 인조가 직접 나올 때도 왕이 입는 곤룡포가 아니라 일반 양반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나와서 한겨울에 삼고구두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하게 되고 이 삼전도의 굴욕으로 조명나라와 이제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삼전도비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홍타이지 기념비야. 홍타이지가 본인이 조선을 굴복시킨 거를 기념하기 위해 이 홍타이지 기념비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소현세자 복림대군 두 왕자와 청나라와의 항전을 주장했던 척합파 대신들을 인질로 보내고요. 이 외에도 무려 대략 5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포로랑 엄청난 공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불행이라면 이 이후에 조선은 17세기 북벌론이라는 이념이 조선을 지배하게 돼요.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우리가 정벌하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는가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이러한 전쟁은 여러분들 결국 완전히 조선에 또 다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임진왜란 끝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다시 한번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였어요. 자, 근데 왜 조선에서는 이렇게 젖혀졌는데 당연히 힘을 기르든가 해야지 무슨 놈의 북벌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사 이야기할 때 조선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근데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인질생활하라고 돌아와서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가 인조의 분노를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된 게 누구예요?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야. 당연히 복림대군은 형처럼 청나라를 배우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본인 자체가 정통성이 부족한 둘째로서 왕이 된 거예요. 왜? 형이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서 얘기하다가 누가 봐도 독살이 뻔하게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본인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북벌을 내세워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북벌을 하게 된 배경을 보는 거야. 북벌 정책, 북벌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인조반정 이후로 서인 정권이잖아. 서인 정권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청나라의 문화를 배우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본인들의 이런 친명배금적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 말은 권력을 내놔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서인, 그리고 정통성이 약했던 효종, 이 둘의 정치적인 필요성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나라의 반청의식, 청나라에 대한 저항감, 그리고 문화적인 우월감도 항복을 합니다. 이 문화적인 우월감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조선은 명나라를 섬겼죠. 명나라, 한족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중심은 이 중화, 중국이 문화의 중심이다 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중화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중화의 전통을 이은 명나라가 지금 갔잖아. 망했거든. 그럼 이제 막 생각하는 거야. 그 명나라가 망했다. 과거 화려한 문화의 정통성, 이 중화의 정통성을 이은 명나라가 오랑캐인 청나라에게 망했다. 그러면 그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중화의 정통성은 어디로 올 것이냐? 바로 우리 조선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이제 조선이야말로 그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중화를 이은 나라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 중화의 전통이, 명나라는 청나라에게 망했잖아. 근데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당연히 명나라의 이 중화의 전통을 이을 자격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중화의 전통이 누구에게 갔다? 우리 조선에게 갔다. 그럼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소중화, 작은 중화다 이거예요. 이런 의식, 문화적인 우월감,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중화의 전통은 우리한테 왔다. 소중화의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런 북벌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구호였고요. 서인이 송시열, 송중일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지만 알아요. 이거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도 않는 거라는 걸. 정권 유지 명분이니까. 오히려 이때 나름 북벌을 하겠다 군사력은 기릅니다. 하지만 이 북벌을 위한 군사력은 북벌이 아니라 그냥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야. 그걸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기르다는 걸 청나라가 알아. 갑자기 보는 거죠. 새끼들 뭐하냐? 이러다가 이 북벌을 주장하면서 기른 군대가 어디에 쓰이냐? 나선정벌. 알아두세요. 나선. 이게 아라사. 러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청나라가 러시아랑 그 국경 분쟁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의 푸트르 대제랑 청나라 이렇게 갈등이 많았는데, 강희자랑. 그때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 요청을 한 거야. 야, 니네 그 북벌이나 뭐나 뻘짓거리 하느라 기른 군대 있지? 야, 그거 좀 보내봐. 러시아랑 싸우게. 요청을 한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게 북벌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게, 이렇게 기른 군대를 청나라에게 지원군으로 보냅니다. 누구랑 싸울 때 필요한? 러시아랑 싸울 때. 그래서 이게 바로 청나라를 도와 러시아랑 싸웠다. 바로 러시아 정벌, 나선 정벌입니다. 여기서 조선군이 큰 하락을 하긴 해요. 당시 러시아군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청나라 놈들이 대가리가 큰 군대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대가리가 큰 병사들은 총만 쐈다 하면 백발백중이다. 대가리 큰 병사를 조심해라. 이 대가리 큰 병사가 누굴 말하는 거야? 조선군을 말하는 거야. 조선군이 뭘 쓰고 있죠? 갓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대가리 큰 병사는 백발백중이다. 그래서 갓을 쓴 조선군을 묘사를 한 거예요. 걔네는 갓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였죠. 왕권 강한 정통성 보완을 위한 거였고, 그 조선은 17세기 동안은 철저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기다 문화적인 우월감, 소중화를 때문에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대를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난 18세기에 가서야 청나라를 배척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청나라의 문화를 뭐 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 라는 이런 북학이 참으로 늦게 18세기 가서나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 선생님과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해서 광해군의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내용, 광해군의 국내 국외정책,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효종 때 북벌, 그 이후에 북학, 이런 내용도 공부했고, 소중화의식, 정묘호란, 병자호란 비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배경, 과정, 결과. 누구랑
왜 싸웠고 그 전쟁 과정에서 누가 활약을 했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거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철저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또 병자호란, 임경업. 그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가 아니라 남한산성대로 피난을 갔다. 해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내용, 배경, 과정, 결과를 맞춰서 내용과 지도로 내용을 구분하셔야 하고요. 뒤에 나와있는 이런 탐구 자료들 꼭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북벌론, 북학론, 주화론, 척화론 이런 것들 내용들 다 읽어보실 만한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수업을 마무리 지면서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예전 어떤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척화는 실천 불가능한 정의이고 실천 불가능한 정의이고 화치는 실천 가능한 치욕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척화는 실천 불가능한 정의, 화치는 실천 가능한 치욕. 다만 조선이 광해군 때처럼 아니 고려 때처럼만이라도 인조 정권이 조금이나마 유연한 외교 정책을 취했다면 혹은 전쟁이 끝나고 본인들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더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면 우리 역사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하네요. 고생 많으셨고 이게 대외관계 문제풀이 선생님이 또 이렇게 문제풀이 잘 정리해서 놔뒀으니까 문제풀이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조선의 제도의 변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